최근 엔비디아 주가가 박스권에 갇혔습니다. 미 월가에서도 엔비디아 주식에 대한 투자 의견을 매수해서 중립으로 한 단계 내리는 투자 의견이 나왔는데요. 사라고 할 때는 언제고 갑자기 중립 기여를 박냐, 투자자들 의심이 한편으로는 커지고 있죠.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김대우 경제학 박사와 살펴보겠습니다. 박사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물론 우선은 애널리스트 한 명의 의견입니다만 이례적인 좀 보고서다 보니까 이유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투자 등급 강등 이렇게 내린 이유가 뭘까요? 네, 한마디로 그동안의 주가가 많이 올랐다. 이제는 충분하다. 그러니까 현재 지금 이 투자 의견서를 보면요. 자, 엔비디아 주가가 지난해에 240% 올랐고 또 올해 벌써 156% 올랐는데 추가 상승을 하려면 추가적으로 어떤 새로운 인센티브가 있어야 되는데 현재 엔비디아 잘 나가고 있고 물론 앞으로도 잘 나갈 거지만 그동안의 주가가 너무 올랐으니까 아주 획기적인 일이 아니면 추가적으로 주가가 더 올라가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투자 의견을 매수해서 중립으로 발표를 했는데요. 이 애널리스트 세계에서 중립이라는 것은 중립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다 매수로 하고 중립 정도면 사실상 매도라고 봐야 될까요? 조심해. 이런 정도고 매도하면 폭망할 수도 있어. 이런 정도거든요. 그만큼 안 나온다는 얘기죠, 중립이. 그렇습니다. 특히 엔비디아의 경우에는 엔비디아가 챗GPT 돌풍을 일으킨 이후에는 중립 의견도 없었어요. 엔비디아에 관한 애널리스트 의견은 사라, 빨리 사라, 늦기 전에 사라, 그것도 사고 또 사라. 뭐 이런 그 일방적인 매수의 의견이 압도적이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우리 앵커님이 잠시 자리를 비니까 세상이 이제 뒤바뀐 겁니다. 예? 선생님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또. 예, 네. 그래서 뉴스트리트의 리서치라는 데서의 물론 한 곳이라고는 그러지만 일단 이런 의견이 나왔다. 여기에 대해서 투자자들은 좀 멘붕인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남들은 다른 애널리스트들은 주가가 더 오를 거라고 상향을 하는데 반대로 가는 거잖아요. 이게 중립을 말할 결심을 한 이 인물 누굽니까? 예, 자 이게 누가 얘기했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으로 미국의 정책이 바뀔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이 얘기하는 거하고 제3, 4 후보가 얘기하는 거하고는 실현 가능성이 완전히 그렇죠. 다르지 않습니까? 정권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지금 문제 인물 피에르 페라구. 뉴욕 증시 서학개미들 중에서는 피에르 페라구를 좀 아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자, 요거 이력서를 보시면요. 톰슨 로이타나 그린위치, 엑스텔 중에서 뉴욕 증시의 넘버원 애널리스트 10번 이상 선정된 분입니다. 공신력이 있는 인물이라는 그렇습니다. 인물이군요. 굉장히 유명한 분이에요. 그리고 이분은 프랑스의 상트랄 슈벨레크 대학에서 컴퓨터 과학을 공부한 분인데 그러니까 아예 학부 때부터 컴퓨터를 공부한 분이고 번스타인이나 CGV 리서치 등에 근무할 때 반도체, 통신장비, 데이터 이런 분야의 애널리스트로 이 평가만 한평생 해왔던 인물이에요. 그리고 엔비디아가 2년 반 전에 챗GPT 나올 때 가장 먼저 엔비디아 사라고 추천한 인물이기도 해요. 그 평가가 바뀌었다는 지점에 또 주목을 해봐야겠네요. 그렇습니다. 물론 페라구는 팔라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중립이다. 좀 조심하라. 이런 얘기긴 한데 적극적으로 사라고 했던 피에르 페라구가 중립이야? 자, 이 미국 뉴욕 증시의 애널리스트들은요. 굉장히 소신이 뛰어나고 그리고 칼이 들어와도 자기 입장을 지키는 최근에 JP 모간의 그 애널리스트 한 분은 회사에서 이제 좀 낙관적으로 바꾸지 이러니까 그러려면 내가 그만두겠다 해서 그만둔 인물도 있지 않습니까? 자, 이분은 번스타인 리서치라든지 보스턴 컨설팅 이게 사실은 애널리스트 세계에서는 가장 알아주는 회사들이고 번스타인도 지금 IT 업계에서는 최고의 분석기관이거든요. 거기서 실력을 인정받아서 뉴스트리트라는 데
총책임자 애널리스트로 스카웃이 된 분입니다. 그런 분의 얘기이기 때문에 그런 분의 자 조심하라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뉴욕 증시에서도 좀 비상이 걸린 것이죠. 물론 뭐 애널리스트 한 분 의견대로 주가가 100% 그냥 간다 이렇게는 단정할 수가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페라구가 오를 만큼 올랐다 더 오르려면 내년 이후의 실적이 더 좋아질 것이라는 확신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2025년 하반기 2026년 실적까지도 좋을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가져와라. 그러면 엔비디아를 사라고 내가 의견을 바꾸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거든요. 주목해 볼 필요는 있는 대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당장 팔라는 건 아니지만 앞으로 공격적으로 더 투자하기에는 더 확인해야 될 지표들이 있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하면 되겠네요. 이분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예. 그럼 이분이 속한 곳이 뉴스트리트 있었지. 여기도 좀 공신력이 있는 곳인가요? 그렇습니다. 이 뉴스트리트도요. 월스트리트에 따와서 우리는 월스트리트보다 더 새로운 뉴스트리트다. 뉴욕 증시의 새로운 길을 따겠다는데 이쪽도 IT 분야를 전문해 왔어요. 그렇게 이제 통신 기술 이런 분야에 그러니까 번스타인이 1세대라고 그러면 뉴스트리트가 이 분야에 1등이 돼 보겠다 그래서 어떤 다시 한번 혁신해 보겠다. 번스타인을 따라잡겠다 하고 치고 나온 분야거든요. 뭐 그런 면에서 미국은 애널리스트들이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 많이 모여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증권회사들이에서 애널리스트들이 리서치 센터가 있죠. 그리고 거의 많은 분야를 다 커버를 하고요. 예. 근데 이제 미국도 증권회사들이 다 애널리스트를 두고 있습니다만은 미국은 투자은행, 일부 은행도 애널리스트를 두고 있고 아예 리서치 회사라는 자기가 직접 투자는 하지 않으면서 조사만 전문으로 하는 그런 애널리스트 분석 기구들이 있어요. 거기에 선두주자들이 이를테면 이 뉴스트리트, 번스타인, 보스턴 이런 컨설팅인데 이 지금 페라구는 이 세 회사를 다 거쳤거든요. 그리고 이 애널리스트들의 가장 큰 이제 이 실력 이런 것은 통찰력도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오랜 분야에 자기가 한 분야를 파고 있을 때 관련 회사들의 정보, 새로 나오는 자료들을 빨리 입수할 그 능력,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리 통찰력이 있어도 엔비디아 저 연구실 한복판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모르면 미래를 비전을 아무리 한다 한들 현장감이 좀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저분은 뭐 한평생 아예 공과대학 나와서 컴퓨터 공학 하다가 IT 분야에 한평생 애널리스트를 해왔다. 그런 면에서 뉴스트리트와 페라구의 쇼크다라고까지 얘기 나온 페라구와 뉴스트리트가 엔비디아를 좀 조심하라 했으니까 엔비디아에 대해서 경종이 울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이 의견을 따라서 또 추가적인 의견을 내는 다른 리서치 센터의 애널리스트들이 있는지 이 부분도 좀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런가 하면 엔비디아와 지금 표정이 반대로 바뀐 종목도 있습니다. 메타에 대해서는 우호적인 투자 의견이 또 나오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메타라는 것은 우리 인스타그램이나 뭐 페이스북으로 많이 알려진 회사지 않습니까? 주커버그가 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요게요. 불과 3개월 전 분기 실적 발표했을 때 여러분들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서학 투자 개미들께서는 그때 메타가 우리 이제 인공지능에 올인할 거야 하면서 엄청난 금액 뭐 400억 달러 이상을 퍼붓겠다라고 발표를 했었어요. 그게 56조 원입니다. 우리나라 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야 되는데 무슨 소리야. 지금 메타 돈도 잘 못 벌고 있는데 그 많은 돈 투자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주가가 대폭락을 했었더랬어요. 그때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주커버그가 인공지능 왔다고 해서 너무 무모하게 투자한다. 당장에 돈 안 될 것이다. 팔아라고 매도 의견도 막 내고 했거든요. 자, 그런 각도에서 애널리스트들의 얘기를
뭐 애널리스트는 신빙성이 없다라기보다도 애널리스트들의 상황을 이 의견을 수시로 계속 봐야 됩니다. 애널리스트도 상황 변화에 따라서 계속 바꾼단 말이죠. 바꾸죠. 지금 석 달 만에 바꾼 것처럼. 그렇습니다. 자, 번스타인이라는 리서치 회사, 아까 말씀드린 페라구가 바로 저 번스타인에 근무하면서 그 성과를 많이 쌓아왔는데 이 역시 IT 분야의 굉장히 유명한 리서치 회사죠. 거기에 마크 슈몰릭 애널리스트가 자, 메타가 막대한 비용 지출을 했는데 요게 낭비인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까 결국은 AI 성공이 될 것이야. 이렇게 변심을 했습니다. 돈을 벌 수 있다. 이걸로 돈을 벌고 있다. 벌고 있다는 아닙니다. 결국은 벌 것이다. 벌 수 있을 것이야. 자, 그다음에 레이먼드 제임스라는 회사의 조지백 애널리스트들은 메타의 수익성, 잠재성이 과소평가됐어. 자, 옛날에 유명한 수채화 화가가 있었습니다. 이 화가는요, 그림을 그릴 때 물감을 엄청나게 풀어놓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많은 화가들이 물감만 풀어놓고 낭비할 거야. 그런데 그자가 많은 도화지에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일부 성공을 해서 유명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애널리스트들이 변심을 하면서 한 덧예가 바로 수채화가 먹물 많이 풀었는데 먹물 중에 일부가 성공할 수 있어. 이렇게 이제 변심을 하고 31일 날 실적 발표를 하는데 실적이 생각보다 좋아질 수 있을 거야라는 2분기 실적이요.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일부 애널리스트들이 변심을 했는데 그 변심한 결과를 보고 사람들이 주식을 마구 사들어가는 바람에 마침 이때 엔비디아 조심해라는 시그널이 나왔으니까 엔비디아 투자하는 물량들이 메타로 좀 물려서 사상 최고치 기록을 냈는데요. 또 하나는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 인공지능이 앞으로 잘 될 거야. 그런 어떤 대세의 인식에는 큰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밸류에이션 관련해서 잘 된다 그러면 너무 많이 몰리니까 밸류에이션이 너무 높다. 그래서 주가가 너무 높으니까 걱정이 된다. 이러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그렇게 주가 안 높아진 새로운 품목을 찾아다니면서 돌아가면서 올리고 있죠. 예, 그런 어떤 성향, 그런 면에서 메타의 느닷없는 상승. 거기다가 또 생성형 AI가요. 현재 지금 세상을 바꾸고 있는데 오픈 AI, 챗 GPT는 다 아실 거고요. 그다음에 엔트로픽의 클로드, 구글의 제미나이 이런데 여기서 메타의 플랫폼스가 이 오픈 소스를 공개했단 말이죠. 그리고 자기들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에 들어가면 지금 라마의 생성형 GPT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생각보다도 성능이 좋은 거 아니냐? 이런 요인들 이게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오는 31일에 메타가 2분기 실적을 내놓는데요. 실제로 인공지능이 어떻게 매출로 연결될 기미가 보이는지 이거 보고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다음은 국내로 돌아와서 형제의 난을 겪고 있는 효성가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효성가 차남 조현문 전 효성그룹 부사장이 지난 금요일에 깜짝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상속재산 전부를 사회에 환원하겠다. 이 내용도 역시 깜짝 놀랄 만한 내용이었는데요. 중대 분수령을 맞은 형제의 난 소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박사님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차남이 직접 밝힌 게 형제 간의 갈등 끝내고 싶다. 경영권에 관심이 없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자, 효성가의 형제의 난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그리고 자칫 잘못하면 조현문 그 둘째의 어떤 화해 제스처에도 불구하고 폭탄이 더 심하게 터질 수 있다. 어떤 면에서는 선전포고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상당히 드러난 발언으로는 좀 유화적으로 보였는데 그렇게 판단 안 하신다는 그러니까 거죠? 행간을 자세히 봐야 정확하게 한다. 읽어야 되는데요. 만약에 조현준, 조현문, 조현사 형제들이 화해가 잘 됐으면 기자회견 할 필요가 없죠. 자기들끼리 잘 하면 되는 것이죠. 이미 결과가 나왔겠죠. 그랬으면. 예. 그런데 조현문 둘째가 기자회견 하는 것은 뭔가 잘 안 된다는 얘기고 뭔가 잘 안 된다는 얘기를 실제로 기자회견 내용을 저는 한 리플레이 몇 번 들어봤는데요. 이것은 엄청나게 잘 안 되고 있다는 표현. 그리고 이분이 마지막 통첩이야. 내 이 얘기도 안 들어주면 내 법대로 할 거야. 이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자, 우선 내 전 재산을 들어서 사회에 헌납할 것이다. 이 대목에 대해서 지금 오해가 많아요. 어떤 오해가 있을까요? 사실 사회 환원한다고 하면 좋은 거잖아요. 사회 환원하는 것은 두 가지 그 방법이 있습니다. 나는 일체 개입하지 않고
제3자한테 줘서 좋은 데 쓰라. 이것은 이제 진정한 사회 환원인데 우리나라 재벌들의 대부분의 사회 환원은 재단을 만드는 거예요. 공익재단. 이번에도 그렇게 한다고 하죠. 예, 공익재단을 만들면 단비재단? 세금을 물지 않습니다. 그런데 공익재단의 이사장은 자기거든요. 그리고 5명까지는 자기 사람을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자기 겁니다. 아, 이 차남도 본인이 이사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걸 관리하겠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자기가 끌고 가겠다. 그러니까 2단계 사회 헌납인 것이죠. 물론 좋은 데는 하는데 공익재단으로 하는데 내가 끌고 간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대목이요. 왜 상속재산을 출연하기로 했을까? 진짜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확인된 건 아닙니다만은 아버지 조승래 회장께서 유언장을 쓸 때 조현문 씨한테도 유류분 이상을 줘라 했는데 조건이 하나 있다는 겁니다. 상속세 내기 전까지는 주지 마. 상속세를 먼저 내고 줘라. 내고 오면 줘라. 그런데 자, 상속세가 50%가 넘어요. 지금 조현문 둘째 지금 무슨 직업이 이렇다 할 것도 없어요. 1,000억대 이상의 상속세를 어디서 마련합니까? 그러니까 재단 출연을 동의를 받아가서 출연을 하면 동의를 받게 되면 일단 돈을 가져올 수 있잖아요. 상속세 없이. 그것이 첫 번째 요구 사항인데 과연 형제들이 동의해 줄까? 박사님, 근데 차남이 자기 재산을 출연해서 재단을 만드는데 형제들의 동의가 필요한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요. 자, 지금 상속세와 정여세 그 16조인가요? 그 조항이 굉장히 중요한데. 네, 16조네요. 예, 거기 보면 공익재단을 만들면 상속세를 면세해 줍니다. 무조건 면세해 주는 게 아니에요. 조건이 있습니다. 그걸 만약에 다 면세해 준다면 모든 재산 다 그쪽 갖다 놓고 난 세금을 한 푼도 안 내겠다는 그런 재벌들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상속되는 재산 중에 일부만 면세를 해주는데 형제들의 동의가 없이 큰형이나 셋째가 나도 재단 낼 거야 라고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동의서를 갖고 6개월 내에 돌아가신 다음에 6개월 전에 국세청에 신고를 해야 돼요. 내가 할 거니 다른 형제들은 하지 마세요, 이거군요. 그러니까 내 하는 몫만큼은 빼주세요. 그 대목이 합의가 과연 잘 되겠느냐. 그다음에 분명히 유언장에는 세금 내기 전에는 주지 마 했는데 먼저 그러니까 상속세 안 내고 만약에 동의를 했는데 그걸 가지고 어떤 다른 용도로 쓴다든지 했을 때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이 조현준 씨 입장에서는 없기 때문에 쉽게 동의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유언 내용이 상속세부터 내. 그러면 줄게 이거였기 때문에 실제로 조현문 둘째도요. 그 유언 내용에 대해서 만족하느냐는 기자들 질문에 불만입니다. 의구심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분명히 얘기했거든. 뭐가 불만이냐. 그건 다음에 얘기할게요 했단 말이죠. 그런 면에서 합의는 전혀 되지 않았다. 그리고 또 계열 분리 좀 해달라 이러는데 지금 조승래 회장의 상장사 주식, 비상장사 주식 이게 지금 이 금액을 전부 팔아서 그 중에서 유류분 이상을 현문이가 두혈째 조현문이가 가져가라 이렇게 유언장이 돼 있는 게 아니고 종목 종목별로 첫째는 어느 종목, 둘째는 어떤 종목, 조현문 둘째는 어떤 종목 다 이걸 지정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둘째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호성그룹에 얽히니까 그거 자기가 갖고 있는 적은 주식은 팔고 자기가 주식이 많다면 형제들이 좀 빠져라. 난 자유롭고 싶다 이랬는데 그거 동의하기 매우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이게 또 비상장 주식이니까 서로의 협조가 필요한 거겠죠? 비상장 주식은요 안 팔려요. 그러니까요. 받아줘야지 팔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근데 조현문 둘째가 지배주주인 것도 있고 또 소수주주인 것도 있거든요. 그게 이제 합의가 돼야 되는데 여태까지 돌아가시고 나서 한 번도 만나지도 않았고 면담을 해달라고 또는 이들 의견을 냈는데 조현준 그러니까 큰형이나 동생 입장에서 한 번도 답도 없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지금 전쟁 중이라는 얘기죠. 박사님, 근데 3대 요구 안 들어주면 법대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이거 간략하게 어떤 뜻일까요? 법대로 한다는 것은 현재 상속 그 세법에 따라서 유류분 신청을 할 거야. 그렇게 되면요. 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게 과연 유류분은 자기가 받을 몫의 50%인데 그것을 종합 그걸 모든 재산을 정밀 실사를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목은
조현주나 조현상 씨 형이나 동생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픈 대목일 뭐 겁니다. 비자금이 드러날 수도 있는 거겠고요. 그렇습니다. 그 대목에서. 그러니까 큰 칼이 하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변호사들을 통한 절충의 타협의 여지는 있지만 이분 나온 기자회견 분위기만 보고 봐서는 타협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폭풍전야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행간을 좀 읽어야겠군요. 오늘 또 반갑기도 하고 내용이 복잡해서 시간을 또 넘겼는데요. 저희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 전해드리겠고요. 박사님 저희 내일도 알찬 소식으로 돌아오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